네, 갈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갈등의 유형을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내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외적 갈등은 인물 대 인물, 인물 대 사회, 인물 대 자연, 인물 대 운명 등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내적, 외적이라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부분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부분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 그리고 외적 갈등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인간적인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세 가지로 나뉘어서 갈등이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요인, 구조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때 인간적인 요인으로는 추구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인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비공식적 집단의 정서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구조적 요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의사소통 간의 문제, 지위 부조화의 문제, 전문화와 개선, 막료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자원의 한적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 이것은 바로 인간적 요인에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한 인간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은 이것보다 굉장히 더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또는 조직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제각기 다를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직 부서 간에 추구하는 목표나 어떤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같지 않을 때, 또 각자가 좋아하는 대안의 선택을 놓고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음에 인지 차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죠. 인지는 본질적으로 판단을 기초로 하고 이 판단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짓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념 또는 몇 가지 개념에 의해서 특정 지어지는지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같은 현상인데도 이를 바라보는 그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인지의 차이는 사람마다 가치관, 신념, 경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고요.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서 사람마다 인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갈등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공식적인 집단의 정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비공식 집단도 갈등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공식 집단이 나이, 학연, 지연, 종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 구성원들의 정서가 자신들의 집단에 대해 지나치게 애착심을 갖게 하죠. 이로 말미암아 다른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로 나타난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의사소통 장애인데 이것은 위에서 살펴봤을 때 구조적인 문제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장애를 한번 살펴보시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의사 전달이 잘못되거나 또는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때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위 부조화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지위 부조화, 그리고 전문화와 개선, 그리고 막료의 구조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제목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위 부조화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지위 부조화란 조직 내에서 직위에 의한 지위와 능력에 의한 지위가 서로 어그러진 현상, 뭔가가 잘 안 됐네요. 그쵸?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불공정한 인사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려야 될 어떤 능력과 지위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한 조직 내에서 능력면이나 자격, 경험 등에 있어서 우수한 자를 제치고 상대적으로 그보다 뒤지는 자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을 때 이 지위 부조화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정한 인사 행정이 조직 내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지위 부조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또 전문화와 개선, 막료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업무의 전문화가 이루어진 조직에서는 전문직과 일반직, 그리고 전문직과 다른 전문직 간에 서로를 불신하여서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일반직의 의견이나 판단을 상식적이고 평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시해버리고, 일반직은 전문가의 견해가 너무 근시안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또 개선과 막료라고 하는 부분, 그 조직 간에 있어서 업무의 불명확성, 즉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그로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의 관료제 조직은 개선 중심의 조직입니다. 차장, 부장, 과장, 팀장 이렇게 쭉 한 그 직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의 전문화 그리고 변화를 강조하는 현대 조직에서는 이런 막료 조직의 기능성이 점점 중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막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살펴봐야 될 텐데, 막료는 조직 목표를 직접적으로 달성하는 개선 조직, 국장, 과장, 팀장 이렇게 정해지는 그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권고, 협의, 조정 이렇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하는 다른 기관인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개선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막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두 기관 간의 갈등이 계층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같은 계층 간에는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될 것은 어떤 개선과 막료 조직 간의 업무가 불명확하거나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럴 때 또 같은 계층 간에서는 갈등이라는 것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원의 한정성, 이거는 환경적 요인에 들어갔었는데요.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즉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조직 내에서나 조직 단위 혹은 하위 조직 간에 서로 많이 확보하려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러한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반드시 경쟁자들 사이에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목표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느냐, 인지하는 데서 차이, 그리고 비공식단, 집단, 그리고 의사소통의 장애에 관련된 것, 지위의 부조화, 전문화와 개선 막료의 구조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자원의 한정성까지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보육교사로서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는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학부모 갈등을 한번 살펴보시면 신뢰가 덜 생기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에 관한 견해나 관점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직에 대한 학부모 혹은 학부모에 대한 보육교사의 이해가 부족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보실까요? 선생님, 오늘 우리 애기가 밥을 안 먹었다 하는데요? 라고 했을 때 아닌데요. 조금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 점심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다. 또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또 선생님 집에서 애가 토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낮잠 시간부터 어지러웠대요.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누워있으라고 했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어때요? 엄청 화나 있겠죠. 그쵸? 선생님은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지 또 어떤 부분 그 아이가 심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인데 주로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신뢰라는 부분이 아직 덜 생겼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 때문에 학부모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동료 교사와의 갈등을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조직의 구성원이죠. 그런데 동료 교사와 업무 영역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든 교사는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바쁜 일정 속에서 같이 교수 매체를 준비하고 교수 방법에 대해서 서로 알려주고 협력도 합니다. 그렇지만 종종 교사 간의 경험이 쌓이고 전문화가 될수록 내교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대화 내용을 볼까요? 선생님, 저 잠깐 저희 반에 다녀올게요. 저희 반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요? 지금 다 같이 운동회 준비하고 있는데 내일 수업 준비물을 못 챙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선생님들이 다 같이 찌그리겠죠. 우리도 수업 준비를 다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선생님 이거 뭐예요? 어떤 선생님이 따로 뭔가를 만들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 반 애들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우와 이거 너무 좋다. 선생님 저도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만드는 김에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원장님과의 갈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보통 공개 채용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되죠. 면접 과정을 거쳐서 1차적으로 원장과 자신의 신념이 비슷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서 이상적 보편적인 이야기 정도를 나눌 뿐이죠. 그래서 서로의 신념에 대한 충분한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들을 좋아하나요? 라고 원장 선생님이 물으면 당연히 아이들을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밖에 없죠. 유아교사가 될 건데 싫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육을 하다 보면 실제 상황에서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것, 또 학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는 것,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서로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다른 반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생님 반에 재료 구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특별히 개별적으로 구입 청구를 하시는 경우 액수가 많아지네요. 저는 아이들한테 조력 교육은 시키지만 필요한 재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아이들이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요. 선생님 그래도 다른 반과 형평성도 중요하거든요 라고 원장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원장 선생님은 원을 전체를 경영하시고 다른 반과의 어떤 형평성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조화를 좀 생각을 하시면 이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교육 철학 신념 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재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에 다른 반보다는 차이가 있었을 때 전체적으로 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반과의 조화를 생각하는 어떤 10년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의사와 소통의 결합인데 의사소통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말만이 아니라 표정, 눈맞춤, 목소리, 억양 등 전체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어떤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건 좋지 않죠. 또 상대방에게 거짓이 아닌 진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화의 질, 퀄리티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확하고 진실한 이야기를 주고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자, 다음은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필요한 말, 즉 그 양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너무 많은 말, 또 너무 적은 말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지쳐버리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놓칠 수도 있기에 그 적정한 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용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상관없는 행동, 다른 이야기, 동문서답, 관련 없는 질문,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이야기 주제와 관련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그 대화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척 헷갈리고 당황스러워질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해야 하고, 시간이나 사건의 흐름에 맞도록 이야기를 해야 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딜레마와 갈등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나누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